우리가 대신증권 그러면 큰데 믿을 신 아니겠어요? 그러면 큰 믿음을 줬으니까 우리가 가서 거기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할 거면 뭐하러 우리가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돈을 주고 수수료를 그렇게 내면서 하겠습니까?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라임 사태 관련해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으신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이 최근에 전부 승소를 하신 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1조 6천억 정도의 펀드 판매가 취소된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라임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펀드 자체에 대한 운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저희가 소송을 건 것은 라임 자산 운용이 아니라 그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펀드사를 상대로 한 게 네. 아니라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조금 특이한 소송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거의 이기기가 어려워요. 액수가 배상 비율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뭐 30% 이렇게 굉장히 낮게 인정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 100% 판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이 이제 사기 취소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건 지금 저희 금융 역사상 대한민국 최초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를 이유로 이제 증권사와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이 취소가 된 건데 네네. 어떤 부분이 이제 사기의 기망 행위로 인정이 돼서 전부 취소가 된 건가요? 이게 이제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사에게 지워진 의무 같은 것들이 있죠. 설명 의무라든지 적합성 원칙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들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펀드를 가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허위나 거짓으로 고지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라임 사건 관련돼서는 고객들한테 이거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판매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인정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인정을 받으신 건가요?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 펀드 자금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투자되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원래는 판매사도 증권사나 은행도 그 자산 운용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판매사들은 나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판매사가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다시 얘기하면은 라임 자산 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전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입증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망행위가 인정이 됐고 결국은 사기 취소가 인정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보통 그 펀드 자체를 구성하고 그 펀드에서 대상을 정해서 투자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대체 투자라 그래가지고 CB 같은 채권 같은 거,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런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은 담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담보금융이다, 이래서 마치 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기업들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 사냥에 이용되는 굉장히 허접한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에다가 자금을 서로 짜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실제로 다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얘네들이 굉장히 펀드 구조가 특이했던 것이 뭐냐면은 모펀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자펀드를 176개를 만들어서 그 자펀드의 돈을 다 모펀드로 올려요. 그리고 그 모펀드에 있는 돈을 싹 빼돌린 겁니다. 그럼 실제로 자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모펀드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펀드에 투자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펀드에서 돈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형사 고소도 같이 하셨다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지금 한 어느 정도 진행 단계인가요? 형사 고소는 저희가 이제 딱 두 군데를 고소를 했어요. 대신증권의 반포 지점에 있는 센터장과 그다음에 대신증권 본사는 법인인데 이걸 이제 양벌 규정이라 그래서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자본시장법에 이 두 가지 규정을 가지고 두 군데를 고소를 했고요. 지금 장영준 센터장이라고 하는 그 반포지점 센터장은 구속이 돼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요. 법인은 지금 현재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 중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역사상 자본시장법으로
판매사 직원이 기소되는 것도 처음이고 법인이 양벌 규정으로 기소된 것도 처음입니다. 그럼 장현중 센터장의 적용 법조는 네. 형법이 아니라 자본시장. 자본시장법 178조. 그것도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네네, 한번 맞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이 금융 사기 사건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최초에 했던 것이 LIG 건설 CP라 그래서 CP가 기업어음인데요. LIG 건설의 기업어음을 우리투자증권에서 판매를 했어요. 거기서 LIG 그룹에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절대 부실이 날 위험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판매했지만 막상 이제 LIG 건설이 부도가 나고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을 입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게 민사로는 도저히 승산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형사 고소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본시장법 178조로 고소를 했더니 경찰서에 갔더니 자기는 이런 법을 처음 봤다 그러고 검찰청에서도 이걸로 기소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도 개시하기가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178조 규정이 미국의 이제 SEC 10b-5라는 그 규정하고 똑같이 번역돼서 들어온 규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구속 요건이다라는 걸 이제 규범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 논문대로 기소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라임 펀드 얘기를 돌아와서 라임 자산운용은 어쨌든 되게 소규모 자산운용사였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뭐 대신증권이나 큰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많은 판매가 가능했는지 그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운용사였고요. 거기에서 갑자기 1등 자산운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펀드를 갑자기 대대적으로 판매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어떤 세력이나 권력적인 그런 작용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녹취록을 공개해서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돼서 구속됐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제2의 제3의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향후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뭐 담당 변호사로서 좀 포부를 밝혀주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대신증권 본사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신한금투도 이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으로 기소가 되는 것이 유죄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형사 재판에 관여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사 재판은 지금 곧 있으면 항소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증권사의 항소심에 대응을 해서 대법원까지 이제 이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저희가 해야 될 방안이고요. 또 이제 지금 비슷한 투자자분들 또 여러 또 다른 펀드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금융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이 판결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앞으로 금융사기 상태에서 판매사들이 너무 안이하게 판매를 하는 것들을 좀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법적으로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증권사나 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그냥 자산운용사가 설명해주는 내용만 그대로 고객들한테 설명해주고 자기들은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거나 조사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펀드를 받아다 그냥 팔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나면 나도 그 펀드 운영사의 말을 믿었다. 이런 말을 할 거면 뭐하러 우리가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돈을 주고 수수료를 그렇게 내면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신증권 그러면 큰데 믿을 신 아니겠어요? 그러면 큰 믿음을 줬으니까 우리가 가서 거기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금융의 가장 특징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거예요. 투자자가 그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해소하라고 금융기관이 있고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본인들이 펀드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거나 그쪽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사실인지를 전혀 확인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 대리를 하셨던 김정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라임 사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 다음에 SNS에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